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의 해답을 찾아드리는 프로그램 멘토의 투자노트, 오늘의 멘토 이주호 멘토입니다. 자, 하반기 정말 시장 앞으로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 특히나 대내외적인 매크로 불확실성과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전반기에 정말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정말 가는 종목들만 가고 가는 섹터들만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하반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나는 하반기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시청자분들의 간지러움을 긁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정말 이 투자노트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도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반기부터 이 시간대에 좀 월, 수 이틀 동안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시청자분들께 좀 약간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어떤 것을 할 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탑다운 방식이 있고요.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이제 월요일 날은 이제 시청자분들께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형태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하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바텀업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시청자분들께 그러한 것들 접근해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접근해가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고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하반기에 정말 시장을 주도할 섹터와 종목군들을 가져가실 분,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투자를 성공적으로 해 가실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좀 매크로적인 부분부터 이제 섹터를 분석하고 종목까지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제공해 보려고 하고요. 주제는 저기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 인도 IPO 상장 추진. 오늘은 자동차 관련 섹터들을 이야기하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자동차 뻔한 얘기 아니냐, 뻔한 스토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동차는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동차 섹터를 우리가 봐야 될지, 자동차를 어떻게 접근해서 파고 들어야 될지를 탑다운 방식으로 미국 증시부터 시작해서 정말 국내 증시 그리고 섹터 이렇게 하나하나 파헤쳐 가면서 그럼 목적지, 최종 목적지인 그럼 내가 무슨 종목까지 접근해 봐야 되는 데까지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현대차인데요. 일단 우리는 숲부터 먼저 나무를 보기 전에 큰 그림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부터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미국 증시 중에 크게 경제 지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미국 국내 총생산 GDP 관련 지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PCE 가격 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하긴 했습니다. 예상치가 1.3%였는데 1.4%가 나왔고요. 근데 이전치보다는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그럼 이 우리가 지표를 보고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는 금리를 그동안 고금리를 많이 했더니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네. 역시나 물가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 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PCE 가격 지수, 연준 위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PCE 가격 지수는 예상치가 2.6%였는데 결과도 2.6%가 나왔습니다. 이전치인 2.7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제 장 초반, 지난주 금요일이죠. 장 초반 좀 상승 출발했는데 이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장중에 시카고 연은 PMI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야 이렇게 하고 딱 봤더니 갑자기 차익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하락했으나 역시나 소비자 심리 지수와 PMI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그렇다면 뭐냐? 경제 활동 그리고 소비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연준 위원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간의 경기 둔화에 대한 흐름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비라던가 경제 활동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쉽지 않겠는데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심리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상승 출발한 이후에 장 마감 때는 하락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견조한 경제 지표 속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특히나 국채 금리 상승이 차익 매물을 출회하게끔 만들었고 그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속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마감됐다. 특히나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과 특히 미국 대선 불확실성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로 인해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봤는데 이제 하반기는 그러면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지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 봤는데요. 하나씩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2분기부터 무섭게 상승세가 나왔던 실적주들의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음식료, 뭐 자동차 할 거 없이 지금 실적주들이 굉장히 2분기 때 선방했는데 특히나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 수출이라던가 해외 수출 데이터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여전히 계속적으로 50일 신고가 경신을 하는 종목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지금 2분기에 많이 올랐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좀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그래도 하반기에도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좀 볼만한 게 그래서 화장품, 자동차, 방산, 조선 오늘 특히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수주 공시 나왔고 삼성중공업도 LNG선 관련해서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조선 쪽 흐름이 좀 예사롭지 않은데요. 우리가 지금 실적주들을 화장품이라던가 음식료, 특히나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럼 이걸 또 따라가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한다면 하반기에 시장 주주가 될 섹터들 우리가 한번 저와 함께 하시면은 앞으로도 공략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또 하반기 국내 증시에 가장 크게 변동성을 만들어낼 것이 바로 미국 대선이겠죠. 미국 대선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뭐 엄청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트럼프의 완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 증권사 전망 중에 삼성전자 12만 원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12만 원을 간다고 한다면 제 예상에는 코스피가 3,000선은 무조건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3,200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만약에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를 하려면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여부에 달려있다. 왜? 지금 D램이라던가 낸드플래시, 레거시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불확실성은 뭐냐면 HBM 테스트 통과가 아직 확정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CXL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CXL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뒤처진 HBM 시장에서 따라잡기 위해서 CXL 쪽을 집중할 것이다. 결국에는 CXL은 뭐냐? D램에다가 연산 처리 장치 기능을 집어넣은 것을 말하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기억 장치 역할만 하고 있는 D램에다가 CPU 기능을 넣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게 상용화가 될 것이냐? 그러면 HBM은 통과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다 안 한다의 여부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감 시황을 좀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뭐 고점 2,812선 부근을 돌파를 하냐 못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막 갑자기 엄청나게 뭔가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뭐 등락을 반복하다가 돌파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그 지수 상승을 이끌어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전반기에도 이러한 대형주들 위주로 수급이 많이 집중되면서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대형주들 위주로 특히나 삼성전자가 조금 많이 올라와줘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코스피 투자하신 분들이 좀 느끼실 만한 게 아니 왜 내 거는 안 가는 거야?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의 수급이 워낙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대형주 위주로만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뭐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좋지만은 지금 뭐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내 종목만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법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피에 비해서 많이 못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특히나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좀 올라오긴 합니다. 뭐 알테오즈는 워낙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뭐 딱히 뭐 코스닥에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섹터가 없는데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거나 이런 쪽 아니면은 지금 지수 자체는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로봇이라던가 2차 전지주들의 힘을 못 내고 있다라는 점. 뭐 오늘 2차 전지주들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업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미증시부터 뭐 전반적인 하반기 장 그리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까지 한번 훑어봤는데요. 오늘 사실은 제가 얘기할 것은 어쨌든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이야기할 건데 자동차 이야기하러 가기 전에 저의 좀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투자노트 핵심이죠. 자, 3분기도 실적주, 역시나 하반기도 실적주입니다. 우리가 실적 모멘텀이 있는 명확하게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HBM 관련주도 보시면요. 지금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 두 기업이 왜 그렇게 강한 상승이 나올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결국에는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게 있고요. HBM과 공급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와 MLB 기판과 관련된 수요 그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와서 자동차 부품 그리고 자동차 관련 섹터들 좀 이야기를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현대차 인도 IPO 상장 추진과 그렇다 한다면 자동차 부품주의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이거를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거에 대한 궁금점들이라던가 소통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고 인사이트 더 도움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지금 새로운 시장 인도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0월 달에 인도 IPO 추진과 관련돼서 진행이 되는데 일단 지금 뭐 투자자 데이에서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지금 10월 내에 상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예비 서류는 제출이 됐고요. 사실은 뭐 이거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엄청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특히나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다음에 사실 네이버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지만 네이버 웹툰은 좀 약간 핫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뛰어넘어서 인도까지 간다. 현대차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론 IPO에 대한 모멘텀은 모멘텀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인도향 수출에 대한 부분인데 현대차가 내년 그러니까 25년도에 이제 인도에서 100만 대 이상 그거를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 모멘텀으로 현대차 관련주들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최근에 화신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상승세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도향 수출에 대한 성장 모멘텀
특히나 현대차가 지금 인도 쪽에다가 SUV 제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정말 9년 만에 500% 이상 성장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자동차들,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올라왔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가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뭐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거의 많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만약에 정말 입지를 다진다 한다면 사실 그동안 동남아 시장은 일본 토요타가 거의 점령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그 일본 토요타가 점령한 곳에 현대차가 뛰어들어서 어떻게든 시장을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평가받고 있는 현대차의 주가는 아직도 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 법인 IPO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현대차 수출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은 하반기에도 이 수출에 대한 것이 만약에 숫자로 나오고 그러면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를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4조 원을 조달해 가지고 100만 대 생산 이 뉴스도 나와 있는데요. 결국엔 현대차가 목표하는 것은 인도의 시장의 시장 1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고 멀리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도 법인 IPO 모멘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만히 보시면 자동차뿐만이 아니고요. 애플, 테슬라 이 두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을 인도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아이폰을 판매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도 뛰어드는 이 시장,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 보세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다고 하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도 시장을 이제 침투하는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기차 캐즘의 해결책에 대한 가능성, 뭐 업황에 대한 부분들, 뭐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캐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프라 구축만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이 약간 부진한 이런 업황은 쉽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단기간에 이게 해소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한 달, 두 달 만에 그렇게 뚝딱 해결될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분명히 현대차도 이런 전기차 캐즘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 그게 인도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자동차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온 이 아세안 시장 동남아 쪽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험대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수출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세 가지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더 커질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북미, 유럽 이런 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도까지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커지겠죠. 그리고 지금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지금 보시면 라면 관련주, 뭐 김 관련주, 냉동김밥 관련주 이러한 그런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해외 수출에 대한 모멘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러한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과거에 2008년 경제 대공황 이후에도요. 그때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는 바로 조선과 자동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주들의 상승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 속에서 우리가 또 현대차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현대차 그룹에 대한 승계 작업 이슈인데요. 사실 과거에 2018년도에도 현대차 승계 그룹 작업이 진행되려고 했습니다만 대주주들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됐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현대글로비스가 무상증자 그리고 주저하는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나왔는데 오늘 9% 이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장중에 10%도 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느낌이 딱 이렇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정의선 회장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현대 기아를 지배하는
그 그룹사 역할을 하는 지주사 역할을 하는 거는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글로비스는 사실 정의선 회장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승계 작업이 원활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상속세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현대글로비스에서 만약에 이 승계 작업을 위한 초석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무상증자와 배당 확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주주환원 정책에 힘입어서 뭔가 정의선 회장이 그런 배당을 통해서 그런 후계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의선 회장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배당이 확대가 되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뭐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더 상승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좀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현대글로비스가 될 수 있겠죠. 물론 현대글로비스가 실적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물류 쪽이 요즘에 운임지수랑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가 해외에 더 팔리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현대글로비스를 통해서 보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목표 주가도 상향하고 있는 그런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승계 작업 얘기를 하냐?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탑다운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처음에 현대차 그리고 인도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왜 승계로 왔냐?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와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그 배경에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슈가 있구나를 알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대차 승계 작업 다시 시작하나라는 얘기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뭐 이렇습니다. 지금 사실 여기 화면에 보시면요. 명예회장이 정몽구 명예회장을 말하는 거고 그룹 회장이 정의선 회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20%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랑 기아 이런 지분은 사실 정의선 회장이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변수가 이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이제 미국에 있는 로봇 회사를 현대차가 인수를 했는데 요게 지금 그 정의선 회장이 여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이 20%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아랑 현대랑 현대모비스에서 지분을 나눠가지고 이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50% 지분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50% 지분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바는 뭐냐면 그럼 정의선 회장이 만약에 이러한 그런 출차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결국에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승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이러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당장 단기간에 뭔가 되진 않겠지만 어쨌든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승계를 위해서 현대모비스 지분을 가져와야 돼요. 본인한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이 승계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서 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현대모비스 지분을 뭐 빼가지고 아니면 뭐 소각을 한다거나 뭔가를 주주하는 정책을 한 다음에 다시 자기가 글로비스나 이런 그런 회장 지분을 확보하는 이러한 형태로 저는 승계 작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만약에 이런 지분, 승계 작업을 위한 지분 확보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온다고 한다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그리고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현대차랑 기아 주가보다는 지금 모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비스 지분을 확보를 해야 결국에는 모비스가 현대차와 기아차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룹을 결국에 지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대모비스도 보셔야 된다. 그러면 현대모비스가 뭡니까?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대모비스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모비스로부터 시작된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현대모비스 외에 자동차 부품주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 자동차 부품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이제 승부를 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와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대차 그룹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자동차 부품주들을 하나씩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를 하반기에 봐야 되는 이유를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자동차 부품주 상승 모멘텀은 지속된다. 일단 자동차 부품주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동차 부품주를 우리가 선정을 함에 있어서 이 인도와 미국 내 공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지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도 현지에 공장이 있고 또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IRA 법안 때문에 그렇고요. 인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을 고를 때 이거는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게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주, 중소형주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인도에 공장이 있냐 아니면 인도, 미국 그 외에도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지를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 보세요. 만약에 인도에 공장이 없는 기업이에요. A라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죠? 운임지수 높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인도에 어떻게 보냅니까? 배로 보내야 되겠죠? 항공기로 다 보내기에는 못 보냅니다. 부품이 너무 많았고 무거워가지고 항공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 배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운임지수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운임지수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 자체가 안 맞게 돼요. 왜? 운임지수가 너무 높아서 이미 보낼 때 돈이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인도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 그럼 앞으로 현대차에서 인도에서 이제 차량을 생산을 할 건데 그럼 인도에 공장이 있으면 그냥 인도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배송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배송에 대한 운임은 크지 않기 때문에 해상 운임에 대한 지수가 지금 요즘에 너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진율, 성공적인 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인도라던가 미국에 공장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OPM인데 OPM이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따른 이제 기업 성장성과 안정성. 무슨 말이냐면 매출은 잘 나는데 마진율이 너무 떨어지면요. 이게 사실 회사가 돈을 남기려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 마진율 자체가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매출이 5조인데 마진율이 1%도 안 됩니다. 그럼 사실 실제로 돈을 얼마 못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진율이 만약에 한 20% 된다. 그러면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지금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들이 대부분 마진율이 40%, 50%가 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물론 그러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것처럼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 부품주들을 고를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고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 더 마진율이 또 뛰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외형 성장 및 해외 고객사 다변화 이런 부분들입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가 애플향 매출 비중이 90%라서 지금 만약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빠질 때 애플이 휘청하니까 그냥 주가가 거의 많이 바닥까지 내려가는 저가 신저가 경신하는 그런 흐름까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이게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동차 부품사가 테슬라의 매출 비중이 90%예요. 근데 테슬라가 차가 안 팔리고 테슬라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 기업 주가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고객사 다변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세 박자를 다 갖춘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를 좀 여기 보여드리는데 지금 뭐 이게 화면에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HL만도, 뭐 한온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뭐예요? 인도, 뭐 멕시코, 유럽, 뭐 미국, 중국 이런 데 공장이 있냐 없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자동차 부품별 업체별 수익성에 대한 표시도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요. 요게 이제 어떤 기업이 영업이익이 얼마고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자료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자료들 지금 뭐 방송에서 이거를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이런 자료들 뭐 만약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 하단에 보이는 제 지금 바로 밑에 있죠. 여기 들어오시면은 저와 함께 인사이트 얻어 가시면서 이러한 것들도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도 그런 공장 가지고 있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외 고객사가 많냐 뭐 예를 들면 GM이라던가 뭐 미국의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의 다변화가 될 수 있냐 그리고 이익과 외형 성장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업은 어떤 걸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신규 사업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을 하나 접근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의 투자 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탑다운 방식 있죠? 그럼 자, 처음에 뭐 얘기했죠? 미국 증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얘기했고 코스피 코스닥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로 갔죠. 현대차부터 본 건 뭘까요? 자동차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시총이 제일 높은 기업이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 기아가 시총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탑다운 방식이죠. 큰 것부터 작은 걸로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크죠. 그 다음에 미국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국내 코스피 코스닥을 받고 현대차가 코스피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받고요. 자동차 섹터 중에 가장 시총이 큰 게 현대차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자동차 부품들을 말씀드리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오늘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처음에 이러한 내용 방송을 하면은 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뭐 갑자기 이거 뭔 소리 하는 건지도 난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배경 지식들은 하나씩 가져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소개해드릴 특징주를 말하기 전에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부터 자동차 부품주부터 하나씩 볼 건데 일단은 HL만도거든요. HL만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HL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죠. 자동차 부품 중에. 그리고 ADAS 해갖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89,000원을 터치를 하고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진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거래량 나오면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저는 뭐 HL만도 되게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좀 봅시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인도 법인도 가지고 있어요. 인도 공장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재물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23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3%예요.
야,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예,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은 굉장히 뭐 잘 나와요.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쉬운 점은 뭐냐? 그동안 주가가 빠졌던 부분은 지금 보시면은 21년도 매출 6조, 22년도 7조 5천억, 그다음에 23년도 매출 8조 3천억인데 영업이익이 3년 동안 거의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3년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요. 사실 너무 뭐랄까요? 좀 계속 빠졌죠, 이게. 주가가 코로나 때 이후에 계속 빠졌던 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빠지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는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마진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인도 시장이 개척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자동차 부품에 대한 모멘텀들이 살아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율주행 모멘텀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HL 만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모멘텀이 있거든요.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 부품 모멘텀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물론 영업이익률이 조금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들,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앞으로 25년도, 26년도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포인트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한다면 자, 이제 그렇게 상승 나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이제 조금 더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돌파가 나올 수 있는지 5만 원대 이상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제가 시청자분들께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딱 탑픽 종목은요. 작년 영업이익률이 진짜 자동차 부품 중에서 탑이었습니다. 거의 8%대를 달성했던 그 기업인데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부분 저평가 기업이긴 한데 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영업이익률 높은 기업을 제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그거에 대한 좀 해답을 속 시원하게 가져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HL 만도에 대해서 약간 리뷰를 해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핫한 화신입니다. 화신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죠. 특히나 자동차 셰시 관련해갖고 자동차 부품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 사실 뭐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라고 하면은 이러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대장으로 딱 말씀드리면 화신, SL, 그다음에 서현이와 뭐 이렇게 3대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에 차트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때 과거에 23년도에 한번 크게 상승 나왔다가 지금 조정 나오고 다시 최근에 거래량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화신도 이러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간 고평가를 지금 최근에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률 같은 걸 한번 지켜보면요. 지금 4.6%입니다. HL 만도보다는 조금 낮죠. 근데 시가총액 자체가 좀 크질 않아요. 5천억대이기 때문에 5천억대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물론 조정을 받았지만 그럼 결국엔 이거예요. 이 현대에서 IPO를 하고 인도 시장을 진출을 하게 됐을 때 그럼 화신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 지금 돌이켜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HBM 관련주들 잘 보시면요. HBM 관련주들 처음에 올라갈 때 무더기로 상승 나왔죠. 근데 지금 딱 눈 돌이켜서 보니까 가장 잘 가는 애는 한미반도체밖에 없고요.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 외에 그 다음 HBM 관련주들은 다 빠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테마성, 이슈성으로 올라왔다가 결국엔 내가 실적이 확인이 안 되는 기업들은 다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2020년도에 미국 대선 그때 처음에 이제 이루어질 때 그때 유망 섹터라고 경제방송 TV만 틀면 나왔던 게 바로 5G였습니다. 5G가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과거에 2018년, 19년 그때부터 이제 5G 상용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때 하필 또 미국 대선이랑 겹쳐가지고 5G 잘 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대선 끝나고 나니까 5G 인프라 구축이 멀었는데 실제로 5G가 인프라가 안 깔려 있는데 기대감으로 너무 올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5G 주가는 지금 4년 내내 계속 빠지고 있죠. 물론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긴 합니다만
섹터 전반적으로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외받는 주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실적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점. 물론 처음에 기대감으로 올랐으나 그 실적 모멘텀이 사라지게 됐을 때 살아남는 기업들은 바로 실적 모멘텀입니다. 번외로 오늘 하나 말씀드리면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많이 아실 텐데 5G 원래 5G 관련주였거든요. 이 기업만 유일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5G로 이때 한번 많이 올랐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이게 원래 5G 쪽으로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회사가 아예 그냥 사업을 바꿨어요. ESS 쪽으로 지금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 눈앞에 봤을 때는 지금 이슈가 있고 뉴스가 나오는 그런 급등하는 섹터들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제가 뭐 종목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뭐 에코프로 100만 원 이상에서 매수했다. 뭐 삼양식품 70만 원에 매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내가 매수하는 곳이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저점이 아니라 꼭대기일 경우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진짜로 이제 앞으로 뭘 봐야 될지 물론 뭐 오늘 제가 맛깔난 종목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전에 자동차 부품주 하나 간단하게 더 보고 이제 맛깔나게 준비해온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서현이화인데요. 서현이화 같은 경우는 세부 차트는 안 보고 이렇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차트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년 7월 달에 랠리가 나왔다가 다시 조정받고 그때 랠리가 나왔던 게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2차 전지 전기차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 부분 피크아웃이다라는 우려로 주가 빠진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재조명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맛깔나게 준비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종목 한번 바로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SL이라는 종목입니다. 뭐야 SL 많이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자, SL 얼마 전에 신고가 경신한 종목입니다. 아니 근데 왜 당신은 지금 신고가 경신한 종목을 가져왔습니까? 물론 이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아직 덜 올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가져온 거죠. 왜?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차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을 했던 종목이고 뭐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가권에 있다. 자, 제가 이 투자 포인트를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단은 메인 주제가 이겁니다.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PER이 4.4배. 이거는 작년 1분기 기준이고 4.4배. 아니 이거 뭐죠? 왜 4.4배밖에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저평가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SL이라는 기업은요.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정말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엄청난 실적이 나왔는데 왜 PER이 4.4배냐? 지금 자동차 부품주 중에 얘가 퍼가 제일 낮아요. 그 부분은 뭐냐면 아직도 저평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에서 하는 사업은 뭐냐? LED 헤드램프를 파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SUV, 그다음에 럭셔리 모델, 제네시스 같은 경우를 럭셔리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고가 LED 헤드램프 사업인데 이 헤드램프가 왜 지금 마진율이 높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퍼도 낮은데 영업이익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 9%대거든요. 근데 왜 지금 24년도 1분기는 영업이익률이 11%예요. 왜 이렇게까지 마진율이 높냐 말씀을 드리자면 이 LED 헤드램프가요. 원래 처음에 단가가 낮았었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 타시는 분들 알겠지만 만약에 이 램프 교체하러 가면요. 이거 비용이 엄청나요. 왜냐면 그 법안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헤드램프가 우리가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밤에 주행하다가 뭐 쌍라이트라고 하죠. 그거 켰을 때 눈이 되게 부시거든요. 그럼 이게 원래 헤드램프가 처음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다가 이제 그 눈부심에 대한 법안 때문에 이 LED 헤드램프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SL이 그때부터 이거를 만들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24년도 1분기 영업이익률이 11%였는데 북미 매출이 9%, 그다음에 인도 유럽 매출이 21%가 증가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BMS라고 해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등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주가는 지금 물론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아직 저평가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GM에 대한 매출이 높아요. GM의 헤드램프를 직접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GM에 대한 매출이 높고 해외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L 차트를 좀 보면요. 지금 보시면은 SL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 보면요. 지금 원래 이 지금 21년도부터 이때 이 4만 원대를 원래는 못 들어주다가 이번에 돌파가 나온 거예요. 거의 뭐 3년 만에 고점 뚫으면서 돌파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아니 과거로 돌아보세요. 한미반도체가 우리가 처음에 한미반도체 신고가 경신할 때 3만 원 갈 때 4만 원 갈 때 그때 지금 20만 원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계속 신고가 경신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무제표도 보여드리면요. 지금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2조짜리인데요. 매출이 올해 예상치가 5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4천억이 넘어요. 그러면 뭐예요? 올해 영업이익률이 9%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 거의 10%에 육박하는 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유보율도 엄청나고요. 이 재무상으로 정말 이거는 진짜 10만 원 가도 될 주식 정도로 정말 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L을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6월 달에 기관 투자자의 수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기관 수급 보세요. 이게 지금 연기금, 투신, 보험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6월 한 달 내내 샀어요. 그럼 기관이 이거 왜 샀을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이 전반기가 끝날 때쯤부터 포트를 교체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그들도 나름대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왜? 기관들도 기관 투자자들 뭐 은행이나 연기금 이런 쪽은요. 우리가 세금 내고 연금 낸 걸 가지고 여기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불리는 일을 해요. 그럼 펀드 매니저들이 이걸 가만히 그냥 뭐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사진 않았을 거란 거죠. 그렇다면 지금 하반기를 목표를 해서 투자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포트를 교체하는 와중에 지금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이 SL 자동차 부품주들에 비해서 기관 수급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뭐 화신 같은 경우 보면요. 화신 같은 경우는 기관 수급이 그렇게 세지 않아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뭐 HL 만도도 한번 볼까요? HL 만도 같은 경우도 기관 수급이 좀 좋긴 하지만 SL만큼 막 그렇게 파급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보면요. HL 만도와 SL에 대한 의견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뭐 지금 뭐 시간이 정말 뭐 많은 것 같았는데 벌써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후딱 가버렸어요. 그래서 자, 오늘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은 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수요일 날 와서 오늘은 탑다운이었고 바텀업 방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